명주는 그날도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0층 높이에서 바라보는 도심의 풍경은 언제나 그를 만족시켰죠. 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그 중심에 자신이 일군 기업의 건물이 우뚝 서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회장님, 오후 3시에 이사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명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빼곡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때로는 자정이 넘도록 이어지는 일정들. 그렇게 40년을 달려왔습니다. 청년 시절 작은 무역회사 사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업계 상위권 기업의 회장 자리까지 올랐죠. 명준의 책상 위에는 각종 경제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치자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2페이지에 걸쳐 실려 있었어요. 한국 경제를 이끄는 리더 열인, 그 안에 자신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 있었습니다. 기사 옆에는 정장을 갖춰 입고 팔짱을 낀 채 카메라를 응시하는 자신의 사진이 실려 있었죠. 턱을 살짝 들어 올린 그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결국 해냈어. 명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남들보다 2배는 더 일했고 잠은 4시간만 자며 버텼어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체면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는 늘 남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친구들의 은근한 무시, 그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죠. 그래서 맹세했습니다. 언젠가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자리에 오르겠다고. 이사회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명준이 제안한 신규 사업 확장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이사들은 그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찬사를 보냈죠.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한 이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번 분기 실적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죠. 명주는 겸손한 척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에게는 삶의 보상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명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죠. 운전기사는 조용히 핸들을 잡고 있었고 뒷좌석의 명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아들이 15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에게 말했죠. 아빠는 항상 회사 생각만 해요. 나는 아빠가 필요한데. 그때 명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어뜨린 채 방으로 들어갔죠.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명주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철이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고 함께 저녁을 먹자는 제안도 회의 일정을 핑계로 미뤘죠. 명준에게는 아들보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계약서, 회의, 접대, 그리고 끝없이 올라가야 할 사다리.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둘 사이의 거리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명준은 아들이 경영학을 전공하고 자신의 회사에 들어오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아들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죠. 미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술로 뭘 하겠다는 거냐?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 건데? 명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내가 원하는 삶, 그런 걸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현실을 봐라. 결국 그날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명준은 말리지 않았어요. 아니,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아들이 세상의 냉혹함을 직접 겪어봐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명준은 아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지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회장인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 명준은 더 높이 올라갔어요. 회사는 성장했고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죠.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고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들의 얼굴을 명주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갑옷 뒤에 숨은 채 그는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속 어딘가에서 명준이 외면한 무언가가 조용히 쓰러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습니다. 명준은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여보세요. 김명준 회장님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어딘가 무거운 톤이었어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서부경찰서 형사 박민수입니다. 혹시 김준혁 씨를 아십니까? 명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혁. 10년 만에 듣는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제 아들인데요.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주소로 와주시겠습니까? 형사는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명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 주소를 메모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는 침대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잠에서 깨어 물었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명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차를 몰고 주소지로 향하는 동안 명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전혀 몰랐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명준은 그저 언젠가 아들이 먼저 돌아올 거라고 막연히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하자 낡은 빌라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 명준은 이런 곳에서 아들이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건물 앞에는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죠. 김명준 회장님이십니까?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명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형사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끝에 있는 작은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비좁은 원룸이 보였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침대. 그게 전부였죠. 김준혁 씨는 3일 전 이곳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의 말이 명준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심장마비, 사망. 그 단어들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명준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아들이 그린 듯한 그림들이 몇 점 붙어 있었어요. 풍경화, 인물화, 색감이 우울했습니다. 유족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안실로 가셔야 합니다. 명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내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영안실로 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준은 창밖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영안실에 도착해 안내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어요. 직원이 천천히 흰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명준의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어린 시절 통통했던 볼은 사라지고 뺨이 움푹 들어간 야윈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아들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 창백한 피부색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가슴이 이것이 영원한 이별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명준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죠.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던 손.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미안해. 말은 나왔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대답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옆에서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영안실에 울려 퍼졌죠. 명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회장이라는 자리, 성공이라는 이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돌아가는 길, 명주는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대신 운전대를 잡았어요. 명주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붐볐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걷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준의 세상은 멈춰버렸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명준은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경찰이 건네준 아들의 유품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낡은 지갑, 휴대폰, 그리고 작은 스케치북 한 권. 명준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거리 풍경, 공원의 나무,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어린 여자아이를 그린 연필 스케치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죠.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많이 사랑해. 명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 그게 누구지? 아들에게 딸이 있었던 건가요? 명준은 아내를 돌아보았어요. 아내도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손녀가 있다는 것도 몰랐네요. 아내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명준은 다시 스케치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아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명준의 가슴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손녀.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들이 죽은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명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들이 살던 그 낡은 빌라로 다시 가야 했어요. 혹시 그곳에 답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가야 했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명준과 아내는 다음 날 오전 다시 아들이 살던 빌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햇살이 밝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차에서 내려 건물을 바라보던 명준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아빠.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는 듯한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어요. 명준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라 입구 철제 대문 앞에서 한 소녀가 대문을 붙잡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죠. 소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색 치마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어깨에 맨 낡은 가방. 키는 작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곳곳에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빠, 제발. 소녀는 대문을 붙잡은 채 울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명준은 천천히 그 소녀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자 소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기. 명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그 순간 명준은 멈칫했어요. 소녀의 눈동자 색깔, 코의 모양, 입술의 곡선.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을 닮았어요. 아니, 어린 시절 아들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넌 누구니? 명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대문을 붙잡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명준은 대문을 살펴보았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그 위에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예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너는 여기 사는 아이니? 아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소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어요. 명준과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혹시 내 아빠 이름이 김준혁이니? 명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빠 이름을 아세요? 소녀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빠의 아버지란다. 명준의 말에 소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소녀는 명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 반짝이는 구두,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내려다보았죠. 할아버지? 소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그럼 너는 내 손녀가 되는 거구나.
이름이 뭐니? 김서연이요. 서연. 스케치북에 적혀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명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내가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늦게 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아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아빠가 할아버지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명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이란다. 명준이 어렵게 말했습니다. 왜요? 왜 떨어져 살았어요? 서연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15살 소녀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어른스러운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명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소녀는 다시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긴 문, 그리고 그 안에 있을 아버지의 흔적들. 이제는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집. 이 집은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서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체납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보니 월세를 못 낸 것 같구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아빠가 아프셨거든요. 몇 달 동안 일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서연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명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들이 아팠다는 것, 돈이 없어서 힘들어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자신은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너는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학교 친구네 집이요. 사흘째 신세 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짐이라도 가져가야 할 것 같아서. 서연은 대문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명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명준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저를 왜 데려가시려고 해요? 넌 우리 손녀잖니. 우리가 돌봐야지. 명준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찾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도 아빠를 찾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제 와서 손녀라고 하시면 제가 믿을 수 있을까요? 서연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명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소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10년 동안 명준은 아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보내지 않았어요. 서연은 가방을 메고 돌아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명준과 아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약한 어깨, 낡은 교복, 무거운 가방. 15살 소녀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슬픔을 짊어지고 걷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그냥 보낼 순 없어요. 아내가 명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명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은 자신들을 거부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명준은 서연이 사라진 골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학생을 찾아봐. 이 근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닐 거야. 그 아이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걸 알아와. 명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손녀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하지 못했던 일을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했죠. 이틀 뒤 명준의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에 대한 정보를 모두 파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명준은 서재에 앉아 비서가 보내온 자료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서연, 15살, 마포구에 있는 한 중학교 2학년, 성적은 중상위권, 결석은 거의 없었지만 최근 3일간 연속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과의 통화 내용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지내는 편이에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걱정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명준은 자료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서연의 가족 관계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름은 박은혜, 2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그 아래에는 준혁의 직업이 적혀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수입 불규칙, 최근 6개월간 건강 악화로 작업량 급감. 명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며 병을 앓았던 아들. 그 힘든 시간을 견디다가 결국 쓰러진 거였죠. 여보. 아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명주는 자료를 아내에게 건넸어요. 아내는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더니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알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서연이를 다시 만나러 가요. 이번에는 제대로 말해야 해요. 아내의 말에 명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서연이 다니는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명주는 교문 앞에 서서 서연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혼자 걸어 나오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죠. 서연은 여전히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걷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명준이 앞을 가로막자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들어오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이야기 좀 하자꾸나. 명준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친구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제까지 친구네 집에 신세를 질 거니? 넌 이제 갈 곳이 없잖니. 명준의 말이 조금 거칠게 나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해? 넌 아직 15살이야. 15살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명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할아버지 말씀이 좀 거칠게 들렸구나. 아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희 집에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자.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응. 아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를 타고 명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높은 담장, 넓은 정원, 그리고 웅장한 저택. 서연은 차에서 내리면서도 주변을 둘러보았죠. 이렇게 큰 집에 사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들어가자꾸나. 명준이 앞장섰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샹들리에, 가죽 소파, 거대한 TV. 서연이 살던 원룸의 10배는 넘어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앉아라. 명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서연은 차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손으로 컵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2년 전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어떻게 된 일이었니? 교통사고였어요. 퇴근길에.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아빠랑 둘이 살았구나. 아내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밤마다 혼자 우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에는 갔니? 명준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병원 가는 걸 싫어하셨어요. 돈 아깝다고. 그냥 약국에서 약만 사드셨어요. 왜 우리한테 연락하지 않았니? 아빠가 우리 연락처를 알고 있었을 텐데. 명준의 질문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빠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슬퍼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서연의 말에 명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아빠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돈과 명예만 쫓는 삶은 의미 없다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셨대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빠는 가난 때문에 죽으셨어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서연이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깨가 심하게 흔들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몸을 구겼지만 곧 아내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다른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손녀를 고아로 만들었어요. 그 사실이 명준을 짓눌렀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구나. 명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고개 숙인 적 없던 그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서연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준은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력했어요. 아내는 서연을 품에 안은 채 등을 토닥였습니다. 서연의 작은 몸이 아내의 품에서 계속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울어도 돼. 얼마든지 울어도 괜찮아. 아내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명주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사과로 지난 10년이 지워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주먹을 쥔 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아내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내자.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줄게. 하지만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시선이 명준에게로 향했어요. 명준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입은 꾹 다물어져 있었고 미간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죠. 할아버지는 제가 싫으신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명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니? 할아버지는 아까부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표정도 무서우시고 서연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명준은 당황했어요. 자신이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했을 뿐이었는데. 아니다. 싫은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명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어요. 회의실에서는 언제나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어 하나하나가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셔야 할지 모르시는 거야. 아내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감정을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셨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를 걱정하고 계셔. 아내의 말에 명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자신은 감정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아들에게도 그랬고 아내에게도 그랬죠.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런 것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언제나 어려웠어요. 할아버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명준을 불렀습니다. 명준이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저, 정말 여기 있어도 될까요? 폐가 되지는 않을까요? 서연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명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넌 우리 손녀야. 여기가 내 집이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명확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우리가 늦게 알게 됐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돌볼 거야.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다 말해라. 명준의 말에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근데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를 싫어하셨어요. 제가 할아버지 집에 산다는 걸 알면 아빠가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 말에 명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싫어했다는 것. 그 사실이 다시 한번 명준을 찔렀어요. 내 아빠는 나를 미워할 자격이 있어. 명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에게 나쁜 아버지였어. 아빠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고 아빠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지. 그래서 아빠가 나를 미워한 거야. 명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내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그 어떤 것보다도 너를 사랑했을 거야. 그렇다면 내 아빠는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걸 원했을 거 아니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빠가 나를 미워했더라도 내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는 걸 원했을 거야. 그게 부모 마음이야. 명준은 처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아들에게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아내가 명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명준이 이렇게 말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서연아, 우리랑 같이 살자. 내 방도 만들어줄게.
학교도 계속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아내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긴. 우리가 고맙지. 아내가 서연을 다시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연도 아내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명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자연스럽게 서연을 받아들였어요. 주저함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녀를 품에 안고 위로했죠. 하지만 자신은 달랐습니다. 명주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연에게 다가가는 것도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마치 처음 배우는 언어 같았어요. 아내가 서연을 2층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객실 중 하나를 서연의 방으로 쓰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명주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명주는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주먹을 쥐어서 생긴 손톱 자국이 선명했죠. 자신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처럼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서연을 품을 수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녀, 죽은 아들, 무너진 과거. 그 모든 것이 명준을 압도했어요. 하지만 명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천천히 하자. 명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처럼 자연스럽게는 못하더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서연을 돌볼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배워나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명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향했어요. 서연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아내와 서연의 대화 소리가 들렸죠. 명준은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명준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서연의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 명준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건넨 말은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명준의 세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손녀.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명준은 서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축 처진 어깨, 검게 그을린 손등, 너무 작아 보이는 체구. 15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게 16년 전이었죠. 그렇다면 명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시절 명준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회의실에 앉아 분기 실적을 점검하고 있었겠죠. 혹은 골프장에서 거래처 사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 자신의 아들은 누군가를 만나 사랑했고 아이를 낳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명준은 그 모든 순간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명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건 부정이라기보다는 자책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아내의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명준은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16년. 그동안 명준은 회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의 수장이었죠.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그 아들에게 가족이 생겼는지조차 모르는 아버지였습니다. 명준의 시선이 서연의 낡은 운동화로 향했습니다. 뒤꿈치가 닳아 헝겊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아버지와 단둘이 월세도 내지 못할 만큼 궁핍하게. 서연아. 아내가 부드럽게 소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내가 우리 손녀구나.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명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 아이는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15년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없이 살아온 아이가 이제 와서 낯선 노인 앞에 서서 가족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명준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위로를 해야 할까요? 그 어떤 말도 지난 16년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내가 명준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책망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을 하라는 조용한 촉구가 담겨 있었죠. 명주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세워왔던 어깨가 처음으로 굽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서연아. 명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쉰 소리로 나왔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명준은 아들을 봤습니다. 젊은 날의 아들, 명준에게 마지막으로 등을 돌렸을 때의 그 눈빛을. 단호하면서도 슬픈. 내가.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명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언어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도 기자회견장에서도 단 한 번도 말을 더듬은 적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 15살 소녀 앞에서 명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몰랐구나.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변명도 합리화도 아닌 순수한 고백이었죠. 명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나이 든 손이었습니다. 간판 사인을 수없이 해온 손, 악수를 나누며 거래를 성사시킨 손. 그러나 손자의 머리를 단 한 번도 쓰다듬어 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준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 시선이 명준을 관통했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가신 거 할아버지 때문이었죠?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습니다. 명준은 움찔했습니다.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명준은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그랬다. 명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 얘기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엄마한테 물어봤을 때도 엄마는 그냥 웃기만 했죠. 그런데 아빠가 아플 때 자다가 잠꼬대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한 건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명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도 함께 남아 있었던 거겠죠. 그게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명준은 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명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명준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명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70평생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손녀 앞에서 명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은 대문 앞 시멘트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명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빠한테도 너한테도. 서연은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내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늦었지만 명준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이 되고 싶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이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준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쫓아온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텅 빈 것이었는지를, 진짜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은 후에야 그 가치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준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지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아내가 서연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작게 움츠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명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불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도 위기의 순간에도 명준은 늘 침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녀의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그 결과를 마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서연이 품에서 꺼낸 진단서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접었다 펼쳤던 흔적이 역력했죠. 명준은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현실이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게. 명준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아플 때 병원에는 갔었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근데 아빠가 돈이 없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명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른 곳이 너무 아파서 그 정도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 대학병원 주차장에 멈춰섰습니다. 명준은 차에서 내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
휠체어를 미는 보호자들,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명주는 이런 곳에 올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건강검진도 VIP 검진센터에서 받았고 필요하면 의사가 직접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명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서연이 놀란 듯 명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괜찮다. 명준이 말했습니다. 누구를 안심시키는 말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서연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등을 쓰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명준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그 눈빛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환자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명준과 아내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서연이 멈춰섰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들어가도 돼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 안은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의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세 사람을 둘러봤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할머니고 이쪽은 할아버지예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을 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어디가 제일 아프니? 서연이 자신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밥을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요즘은 물만 마셔도 그래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동네 병원에서 보낸 소견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명주는 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생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의 미세한 표정을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6개월쯤 됐어요. 서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6개월. 명주는 그 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아이는 아프면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왜 진작 오지 않았어요? 의사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파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보다 아빠가 더 아팠어요. 명준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도 아팠던 거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홀로 딸을 키우다가 결국 명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입원 수속하세요. CT부터 찍어야 할 것 같아요. 상태를 봐서 추가 검사를 진행할게요. 지금 당장 입원할 수는 없나요? 명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명준을 봤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검사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어렵고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게 제가 예약 넣어드릴게요. 응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까? 명준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하루 이틀 차이가 크지 않아요. 내일 아침 일찍 오시면 됩니다. 명준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이 더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명준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돈으로 손녀의 건강을 살 수 없다는 게 명준을 무너뜨렸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서연이 명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괜찮을까요? 명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확신에 찬 답변만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서연의 손을 더 꽉 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다. 명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기를 명준은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달라고. 다음 날 아침 8시 명준은 병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서연은 입원 수속을 밟고 있었고 명준은 혼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부자 명단이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재계 인사들, 기업 회장들. 명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기부는 늘 회사 명의로 했고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병원에 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 서연의 목소리에 명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소매가 길어서 손이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명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번 수속 다 됐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명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두 사람을 따라 병실로 향했습니다. 6인실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있었고 보호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침대는 창가 쪽이었습니다. 아내가 서연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검사는 1시간 뒤에 시작한대요. 아내가 명준에게 말했습니다. 명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깐 나가볼 데가 있습니다. 명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명준을 봤지만 명준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선 명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과장실. 문 앞에 붙은 명패를 확인한 명준은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명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앞에 앉아 있던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서연을 진료했던 그 의사였습니다. 아, 서연이 할아버지시죠? 무슨 일이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명준은 문을 닫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명함을 먼저 건넸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알리는 게 습관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명준은 의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명준에게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각도였습니다. 선생님, 명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녀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인사하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명준의 모습에는 뭔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할게요. 아닙니다. 명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었고 손녀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명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제라도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명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상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의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이면 꽤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검사 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명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십시오. 할아버지. 의사가 명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의료는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치료비는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의지와 보호자의 사랑이에요. 명준은 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곁에 있어주세요. 서연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의사의 말에 명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명준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명준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잠깐. 명준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네, 할아버지가 옆에 있을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도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어요. 옆에 있을 거라고. 명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지키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키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명준은 그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르다. 명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속을 지킬 거야.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믿고 싶지만 두려운 그런 표정이었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검사 가야지. 서연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명준과 아내가 함께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검사실로 향하는 동안 명준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검사실 문 앞에서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응, 저 무서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준은 무릎을 굽혀 서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처음으로 손녀와 제대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정말요? 정말이다. 명준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 하는 행동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걸 진작했어야 했는데. 서연이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명준은 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명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잘하고 있어요. 아내의 말에 명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명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야 시작하는 거라는 걸. 너무 늦게, 너무 뒤늦게. 검사가 끝나고 서연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복도로 나갔고 병실에는 아내와 서연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서연이 침대에 누울 수 있게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조영제를 맞고 CT를 찍느라 힘들었을 거였습니다. 힘들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돼. 힘들면 힘들다고 해. 아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이 아내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 닮았어요.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어떤 점이? 목소리요. 할머니 목소리 들으면 아빠 생각나요.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이미 기억 속에서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16년. 그 긴 시간 동안 아내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서연아. 네. 할머니한테 아빠 얘기 좀 해줄래?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착했어요. 엄마가 아플 때도 엄마한테 한 번도 짜증낸 적 없었어요. 아내는 조용히 서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죠. 손이 항상 거칠었어요. 근데 제 머리 쓰다듬을 때는 조심조심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었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많이 못 먹었어요. 아빠가 요리를 잘 못해서 계란 후라이랑 라면 자주 먹었어요. 아내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요리를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까지는 모든 걸 아내가 해주었으니까요. 그런 아들이 홀로 딸을 키우면서 서툰 손으로 계란을 깨고 라면을 끓였을 거였습니다. 엄마는 어떤 분이셨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엄마는 정말 예뻤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됐죠. 노래도 잘 불렀어요.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카페에서 일했어요. 아빠랑 거기서 만났대요. 아빠가 공사장 일 끝나고 커피 마시러 갔는데 엄마가 웃으면서 커피 내려줬대요. 아내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23세 집을 나간 아들. 낯선 도시에서 혼자 살아가던 그 아이가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를 만났을 거였습니다. 엄마는 많이 아팠니? 네.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2년 동안 아팠어요. 병원 자주 다녔고 나중에는 집에서만 있었어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소파에 누워 있었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내는 그 여자가 고마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랑해줘서, 손녀를 낳아줘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서연이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아빠 잘 챙기라고. 아빠가 슬퍼하면 옆에 있어주라고. 아내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1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엄마를 잃고 아빠마저 아프고 그 모든 걸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 많이 무서웠겠다. 아내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아플 때 병원 가자고 했는데 아빠가 계속 괜찮다고만 했어요. 돈 걱정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픈 거 말 안 했어요. 아내는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서연이 아내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돼요? 괜찮을 거야. 아내가 서연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있어줄게. 할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는 저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바쁜 사람이라고, 할아버지한테 패 끼치면 안 된다고. 아내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딸이 패가 될까봐 걱정했던 거였죠. 아니야.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패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아내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후회하는 게 있어. 내 아빠가 집 나갈 때 할머니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고집이 세니까 아빠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 서연은 조용히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어. 찾아가고 싶었어. 근데 할아버지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도 겁쟁이였던 거야. 남편 눈치 보느라 아들한테 전화 한 통 못했어. 할머니, 그래서 이번에는 안 그럴 거야. 아내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아내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도 손등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붉은 눈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봤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미웠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손녀를 지켜야 했습니다. 놓쳤던 아들을 대신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아내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겁쟁이가 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할머니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명주는 그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모두 비서에게 넘겼습니다. 임원들이 결제를 요청했지만 명주는 부회장에게 대행을 맡겼습니다. 당분간 회사 일은 손대지 않을 겁니다. 명준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시점이라고는 하나 명준은 평생 회사를 최우선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이사회는 부회장이 처리할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어야 합니다. 명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준은 병실에서 서연 옆을 지켰습니다. 아내는 낮에는 병실을 지키고 저녁에는 죽이나 미음을 끓여왔습니다. 서연은 음식을 잘 넘기지 못했지만 아내가 떠먹여주면 조금씩 먹으려 애썼습니다. 할아버지. 어느 날 밤 서연이 조용히 명준을 불렀습니다. 명준은 보호자용 의자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할아버지는 왜? 회사 안 가세요? 너 옆에 있어야지. 명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일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그랬거든요. 자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힘들었다고. 명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짐이 된다고. 서연아. 명준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착각하고 살았어. 회사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았지. 그게 가족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명준의 목소리에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근데 아니었어. 정작 중요한 건 옆에 있어주는 거더라. 서연이 명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하세요? 많이 한다. 명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빠한테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할아버지가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 원망 안 했어요. 제가 할아버지 얘기 물어보면 아빠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명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이해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의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명준과 아내는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는 약 3cm 정도고요. 명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술은
할 수 있습니까? 명준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위치가 좋지 않아요. 일단 항암 치료부터 시작해서 종양을 줄여야 해요.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6개월. 아마 1년은 봐야 할 겁니다. 1년. 명준에게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에게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린 나이지만 의지가 강해요. 보호자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명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작게 불렀습니다. 명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무서워요. 명준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잡았을 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어. 명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 있을 거니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준은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손녀의 뺨은 축 처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무서워요? 서연의 질문에 명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다. 너를 지키지 못할까봐. 그래도 있어줄 거예요? 당연하지. 명준이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도망가지 않을 거야. 내 아빠한테 그랬던 것처럼.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힘없는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사랑해요. 그 말에 명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0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도 해주지 못했고 아들에게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녀가 먼저 그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명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두 사람의 손을 감쌌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명준은 그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놓쳤던 것들, 회장이라는 자리에 가려졌던 것들,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을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명준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손을 지키는 것, 그게 이제 명준의 전부였습니다. 늦게 도착한 가족이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의료진이 분주히 오가고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병실 안에서는 비로소 하나가 된 가족이 조용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